우리가 왜 과학을 알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주라든지 생명의 기원 같은 거창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덜 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죠. 책을 가볍게 넘겨주세요. 긴장 푸시고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이정모.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오늘 초대 손님과 책 제목이 다 나왔어요. 방금 그쵸? 읽어주신데. 네, 다 나왔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이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 네, 2. 최근에 네, 나온. 두 번째 네. 나온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이정모 관장님께서 네. 제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정말 뵙기 힘든 분 아닌가요? 네, 저희 우리 관장님? 다독다독 네. 진짜 많이 컸다. 그러니까. 관장님도 모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일단 네. 관장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네. 좀 소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옆에 계신 과학계의 셀럽 이정모 관장님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으로 일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만지지 마세요와 떠들지 마세요가 없는 과학관을 추구하고 과학적 실패도 자랑스럽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과학 거간꾼 털보 과학관장 이정모 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입니다. 와,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뭐가 아름답다는 거지? 같이 계신 분들이 아름다워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남자분이 계시는구나. 네. 별 말씀. 깜짝 놀랐습니다. 관장님도 네. 진짜 캐릭터시잖아요. 네. 하나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사실 오로지 그 털 때문인데 그 털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게을러서 안 깎다 보니 네. 된 건데 그건 굳어져 버렸어요. 깎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을 할 때 네. 어느 날 그 털을 싹 깎고 갔어요. 아, 네. 그 전시장에 있다가 사무실 동으로 딱 움직일 때 거기에 그 자원봉사하는 할머니가 제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직원만 가는 데라고. 어떻게 못 알아보셨구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염만 깎으면 딱 대학생처럼 보이거든요. 정말요?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거 이 좋아합니다. 저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 제목을 항상 헷갈려 하신다던데.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딱 됐는데 저도 과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참 네. 많이 헷갈렸어요.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말보다 저도 과학을 잘 몰라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네네. 이 제목을 만든 편집자께서 네. 이렇게 잡으셨어요. 네. 처음에 되게 싫었어요. 이 제목과 표지가 뭔가 나도 좀 근사한 그 표지. 그러니까 뭔가 왜 요즘 그런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프로필 사진을 맞습니다. 네네. 같이 이렇게 찍어서 네.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제목도 좀 이렇게 그런 명사로 끝나는 네. 그런 거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제목도 이렇고 표지도 이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결국에 이 책이 특히 원이 팔릴 때 이 네. 제목과 표지 때문에 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저자는 편집자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는 푸보다 더 귀엽다 캐릭터가. 왜 푸가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잖아요. 예. 굉장히 되게 친근한 느낌? 과학이 네. 원래 정말 어렵다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있다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과학을 얘기하는 책인데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부담 없이 좀 집을 수 있는 책? 그런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미안하기도 해요. 다른 과학책한테. 아, 그런 그러니까 거. 사실은 이건 제가 보기엔 과학책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건데 네.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은 되게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보는 정치, 사회, 문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그걸 단지 과학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봤을 뿐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는 독자들께서는 그 필터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과학이라는 필터가. 그래서 이걸 아주 글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읽으시고 자기는 본인들은 내 과학책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읽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잡고 쓴 좋은 과학책들이 있는데 예, 예. 그래, 근데 이거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이 덜 팔리길 바라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친해져야 그다음 더 어려운 책이나 더 어려운 쪽으로도 할 수 예.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왜 과학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저 80년대부터 그 과학의 대중화 운동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좀 쉽게 설명해서 대중들이 편하게 보게 하자. 예. 그런데 한 수십 년을 했는데도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학 독자층이 항상 일정한 사람이에요. 9살에서 13살 정도까지가 열렬한 독자가 있고 네. 18살이 되면 때부터 확 줄었다가 18세 이후에는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과학 대중화 운동을 꽤 오래 했는데 그 옛날에 과학 대중화 운동을 같이 했던 그분들은 사라졌고 예. 또 새로운 사람들이 9살이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야, 이래가지고는 한두 끝도 없겠다. 예, 예.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최대층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학의 대중화도 필요하지만 대중의 과학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도 충분히 내려왔지만 대중도 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대중들이 충분히 과학을 어려운 과학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 네. 싶어서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 그 뿌리와 이파리 출판사의 오파비니아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건 대학교 교과서와 교양서 중간쯤 되는 책들인데 네.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절대로 5,000부를 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자만했다, 교만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대중화 운동을 이만큼 했으면 예. 대중의 과학 이건 약간 잊고 과학의 대중의 과학 운동이 박차해서 이만큼 만날 거야 했는데 예. 아직까지 또 과학의 대중화 운동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가야 느낀 거죠. 지금 과학의 대중화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예. 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6살, 8살인데 이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스팀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스팀이 S가 사이언스고 스팀 뭐죠? T가 테크놀로지고 E가 엔지니어링, A가 아트, 그다음에 M이 매스매틱스, 예. 수학 이렇게 그것들을 융합해서 하는 교육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 아이들을 좀 더 그런 어떤 과학이나 기술, 수학, 아트가 융합된 그런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팀 교육이 있고 스템 교육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아트가 빠진 게 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템 교육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스팀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 교육이라는 게 어떤 뭐 이론적으로 정착되어 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 무슨 교육학회 같은 게 열렸는데 미국의 박사과정 학생이 와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스템에서 하나 더 나가서 스팀이 돼야 된다. 아. 아트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저 그 거죠. 테드 강연 봤어요. 예.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되게 많이 퍼져나갔어요. 근데 그때 약간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그 아트가 음악과 미술로 생각한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스템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팀까지 되면서 음악 미술까지 하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고 되게 우리 힘들어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트가 사실은 음악 미술의 아트가 아니라 리버럴 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학인 거죠. 문학, 역사, 철학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수학, 뭐 기술 선생님들도 문학, 역사, 철학 좋아하죠. 네. 그러면 되게 이거 과학사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결합해서 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걸 우리가 약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음악과 미술이다라고 딱 받아들인 거예요. 물론 음악과 미술이 아닌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선생님들이 힘들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선생님들이 좀 편해졌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스템 교육에서는 꽤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선 나라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공교육이요? 그쵸. 왜냐하면 미국만 해도 선생님들이 스템 교육에 그 스스로 교육받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방학 동안의 시간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미국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방학 때는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선생님들은. 그래서 방학 때는 뭐 작가를 하든지 아니면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캐셔를 하든지.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방학 때도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되게 교사에 대한 직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하세요. 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일단 정해진 연수들도 있는가 하면 아. 자기들이 연수도 막 조직을 하죠. 와. 그래서 우리나라 뭐 신나는 과학을 만나는 사람들, 과학 사랑터, 과학적 선생님들만 봐도 뭐 서울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각 지역마다 과학 선생님들의 조직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 선생님들이 매주 매달 모이기도 하지만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모여서 연수를 하죠. 스팀 연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꽤 높은 수준을 갖게 됐죠. 다른 나라보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게 영국이나 그 미국 교사들보다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그 스템 교육에 더 네. 다가서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학부모님들도 그 교육열이 좀 지나치게 높을 정도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교육 영역에서도 꽤 많은 제공을 해주고 있죠. 아,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예. 좀 걱정하면서 여쭤봤는데 그럼 서울시립과학관은 어떤가요? 우리 과학관에서는 뭐 네. 스템 교육 사실 이런 거 없어요. 아, 오히려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그런 연구를 그렇죠. 우리는 좀 하신다고. 오히려 좀 성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그 등록된 과학관이 한 135개쯤 있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정도면 듣기엔 전국 100개 시군구에 하나씩도 넘어가지고.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아. 저는 135개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많아서요. 예, 많아서. 어. 근데 사실 서울에 없어요. 아, 서울의 시립과학관 처음 생긴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35개쯤 되면 전 이 국민 38만 명당 하나쯤 있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상당히 많은 건데 예.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아주 최고의 나라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 예. 독일과 비교하는 거예요. 음. 독일은 한 1,100개쯤 되고요. 어. 그러니까 인구 한 7만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좀 다릅니다. 독일은 도시가 작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그 유럽의 경제 중심지인데 인구 8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큰 도시가 없는데 네. 우리는 서울에 뭐 1,000만 이게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작은 도시가 많으니까 인구 5만원짜리 7만짜리 도시가 많으니까 7만당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네. 좀 큰 도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밀집이 돼서 예, 예. 135개도 적은 건 아니죠. 물론 저는 더 많아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서울은 더 많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많은 과학관들이 다 주 대상이 누구냐면 타겟이 어린이입니다. 네. 어린이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도 아니고 대부분이 어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구성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2017년 말에 원래 예청보다 1년 빨리 2017년 말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14세 이상의 어린이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14세 이상의 이하의 어린이는 쭉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늘어나는데 네. 그 크로스가 2017년 말에 일어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뭘 만든다 하더라도 그 대상 자체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노인들은 많아지고 노인 수명이 길어지고 거기다가 노인들이 옛날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의 노인들은 다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건강하고 지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장차로 10년, 20년 지나면 가장 큰 고객이 누굴까? 저는 노인이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당장 노인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성인을 위한 과학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청소년부터가 가장 낮은 대상이 청소년이고요. 네. 청소년, 성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처음에 이 성인 대상으로 뭐 하겠다 그러면 다들 걱정했어요. 누가 오겠냐. 네. 청소년 대상 하겠다. 청소년들은 다 학원 가야지. 과학관 올 시간이 어딨냐 그러는데 저희 예. 이미 청소년 관람객들이 더 많아요. 어린이보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안 간 거지 시간이 없어서 과학관에 안 간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가 과학관은 보러 가는 것이잖아요. 네. 네.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보고 조금 이제 선진적인 과학관이 뭘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배우는 것까지도 되게 선진적인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카나다의 로얄 티렐 이런 과학관 네. 보면 딱 구분하더라고요. 비지터와 러너로. 그러니까 우리 과학관은
방문객이 있고 학습자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방문객은 그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학습자는 뭔가 배우고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예 통계를 따로 내요. 이제 여기는 되게 이 정도 되면 아주 선진적인 과학관인데 우리는 하나 더 나가자. 네. 보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자. 음. 그러니까 두잉, 네. 두잉 사이언스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네.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높은 분들은 물어보죠. 해외 선진 사례가 있냐? 그 네. 사례. 근데 꼭 그거 참 많이 예, 막 그죠. 그렇게 또 가서 보고 온다고 여행을 그쵸. 많이 가시고 또. 네. 그나 벤치마킹 가는 거 참 네. 좋아해요. 그쵸, 보기 그쵸. 좋죠. 근데 네. 벤치마킹 갈 때 꼭 세계 최고의 과학관 가세요. 스미소니언, 런던, 뭐 파리, 뉴욕 이런 데 가서 어마어마한 걸 보고 오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르고 다니면서 네. 또 문제가 뭐냐면 그 과학관들은 너무나 초기에 만들어진 과학관이에요. 네. 옛날 과학관입니다. 50년 전, 100년 전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21세기 우리나라가 OECD 국가고 선진국인데 네. 선진국이 21세기의 과학관 새로 만들면서 왜 50년 전 모델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새로 하면 되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 선진 사례가 있냐? 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소문은 났어요.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 뭐 시카고의 그 유명한 익스플로러 아토리움에서 2번이나 왔다 갔고요. 런던의 뭐 사이언스 갤러리라는 데 왔다 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너네들은 정말 이렇게 한다던데 네. 과연 되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카고에서 온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했어요. 우리가. 뭘 부러워했냐면 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사를 통해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를 도와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과학 선생님들이. 네. 근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아. 말씀하셨듯이 방학 동안에 일을 이분들은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생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우리 교사 되시기 위해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자질이 뛰어나신 분만 교사가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너무 통과하기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선생님 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요. 직업이잖아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우리 원래 책 그 목차도 소개하고 총평도 총평도 하고 하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책 얘기를 하시지 못하고 아니에요. 있는데. 제가 네. 여쭤본 거예요. 네. 너무 궁금해서. 아. 네, 제가 책에 대해서 읽은 소감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과학이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는 이때 우리의 과학적 상식과 접근을 일상과 접목해 이야기해 주셔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사회, 연대하는 사회, 지식이 아닌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걸 보면 이정모 관장님의 유전자가 뛰어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책에 나온 내용 써봤고요. 중에 네, 하나죠. 네. 네. 저도 네, 네. 저희가 이제 모셔놓고 각자가 이제 책에 대한 총평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음. 것들을 좀 재밌게 쉽게 풀어낸 책이다. 예.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과학을 잘 몰라도 읽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책 예. 그렇게 생각 들고요. 한편으로는 좀 사회적인 이슈들 그런 것들을 좀 과학이라는 소재하고 엮어서 풀어낸 책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네. 몇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뭐 에어컨이 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네. 그게 저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따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왜 사람이 잠을 잘 수밖에 없는가 저 좀 잠을 좀 줄이고 싶은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 자야지. 좀 하게 됐고 또 저희가 한동안 관심 많았던 미세먼지 이야기도 네. 또 흥미롭게 읽었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2권이 나왔잖아요. 3권도 나오나요? 계속 칼럼 나오지 쓰고 않을까? 계시니까. 사실 네. 이건 그냥 칼럼을 네. 모은 거잖아요. 네. 가지고 이제 1권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권을 또 출판사 하자 그럴 때 막 고민을 했어요. 원고를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1권을 읽은 사람이 2권을 또 읽어야 될까? 라는 거였죠. 네. 근데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출판사에서는 1권이 나왔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뜨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저는 원고를 주지 않았는데 어차피 발표된 글들이니까.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 안 사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서 이정모 검색해 보면 사실 다 있는 글들이에요. 별로 고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원과 투가 좀 많이 달라요. 원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 이슈가 되게 많죠. 그쵸. 네. 투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원의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쵸. 네. 그 누구나 지금 다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을. 네, 2017년. 그래가지고 이제 네. 원 때는 제가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안 믿는데 정말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한국일보나 뭐 뉴스토마토 그다음에 주간 뭐 인터넷 신문인데 무슨 네. 한국 무슨 어쩌고 한국 뭐 음. 거기에 대한 썼던 글이에요. 근데 쓸 때 보면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 공무원이 뭐 이렇게 괜찮냐. 얘기해도 예. 돼? 어떻게 대통령 비판해도 돼? 네. 근데 나는 아니 무슨 소리야? 나도 공무원도 한 명의 그 시민이고 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라는 거는 선거에서 중립성을 가지라는 거지 자기의 평상시에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난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가끔은 전화 주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겁도 나서 오늘 절대로 이제는 이 얘기 쓰지 말아야지 했는데 쓰다 보면 다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알라딘의 첫 번째 서평이 뭐 그런 거였어요. 그분에 되게 감사해 하는데 과학 책인 줄 알고 샀는데 결국 그냥 욕하는 책 아니야. 네, 저 속았다.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아예 싫어하려고 그 목적을 갖고 썼던 건 그쵸. 아니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어처구니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봐줬던 거고. 근데 요즘은 그때는 사실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블랙리스트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는 거기에 비하면 비판할 거리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미세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꾸준히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상황은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그러면 3는 필요 없을까? 그래서 난 2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는 나중에 이건 교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독자가 찾으면 필요가 있는 책이다. 그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신문사에서 계속 나에게 글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 글이 이 시대에 아직 필요하기 때문에 네. 써달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그걸 묶은 책도 여전히 필요할 것이고 얼만큼 필요하느냐는 그 독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판매부수로 판매부수로. 증명해야겠죠. 예. 아, 네. 그럼 이 책의 목차를 얘기하고 더 네. 막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많은데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책은 일단 총 5개 부와 하나의 에필로그, 인터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는 과학의 쓸모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는 과학이 인간에게 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내용에 좀 칼럼들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과학에서는 모른다가 제일 좋은 답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실패의 축적이 있어야 혁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2부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이고요. 과학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 편견을 좀 타파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잠깐 총평에 언급했던 에어컨이 발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우성과 열성은 없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고 계시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3부는 의심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의심해보라 라는 그런 주장들 이런 칼럼들을 좀 묶어놓은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흥미롭게 본 건 음이온 침대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이 책을 보고 당했다 싶었어요. 정말 좋은가 음이온이? 뭐 이런 내용도 다루고 있고 또 저희가 어떤 과학 사례, 실험 사례 뭐 할 때 마시멜로 실험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게 옳은가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주장에 대한 의심과 어떤 반박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4부는 동물의 도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상의 동물로부터 어떤 도움이 받고 있는지 인류들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준 장이고요. 개인적으로 그 베개가 좀 내용이 좀 되게 좀 슬펐는데 오리 종 하나를 우리 인간이 멸종시켰구나 이런 걸 책을 통해 좀 알게 되기도 했어요. 마지막 5부는 함께 살만한 곳이라는 제목이고요. 지구의 환경이나 사회 문제가 좀 다루는 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독자들에게 좀 뭐 관장님이 정리하신 부분도 있고 독자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느낌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원 소비량이 이렇게 많다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내용들도 있었고 또 미세먼지 한창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다룬 것도 흥미롭게 봤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정모 관장님의 인터뷰 네. 내용입니다. 사진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정모 관장님은 처음입니다만 뭐 이런 내용으로 쭉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어떻게 보면 6개의 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6개의 부로 이 책의 목차가 끝납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단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칼럼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 가는 제목만 봐도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네. 참 저는 관장님 모시면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 어제 제가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어. 아들이 이제 옆에 오더니 아빠 뭐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과학책 읽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뜨끔하는 게 과학이 뭐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과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고 들었는데 네. 이거를 뭐라고 아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6살이거든요. 이정모 그래서- 관장님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이거는 패스를 해야겠다.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 뭔가. 그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네.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생긴 지 불과 한 200~300년밖에 안 된 단어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과학의 많은 용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갈릴레오랑 저랑 비교하면 예. 갈릴레오랑 천문학자였고 저는 생화학을 공부했는데 갈릴레오와 저를 비교했을 때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갈릴레오가 더 많이 알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시대가 지금 몇백 년 370년 전뿐인데 네. 그분은 안드로메다 이런 거 몰랐어요. 예. 은하도 몰랐고요. 기껏해야 네. 태양계 정도의 별들이 있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정도 알았던 거죠. 네. 찰스 다윈 선생님과 저를 비교하면 제가 네.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찰스 다윈 선생님입니다. 네. 찰스 다윈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진화 이론을 많이 할까요?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훨씬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네, 찰스 다윈 선생님은요 멘델의 유전 법칙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셨던 거죠. 네.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찰스 다윈과 이정모를 비교한다든지 네. 아니면 갈릴레오와 이정모를 비교하면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앞선 분들이 더 훌륭한 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외교적인 때는 그냥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정모 관장 그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평가함에 있어서 그분의 역사가 끝났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그분들이 훨씬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은 전기도 있는 거잖아요. 다 네. 누구나 동의해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나 찰스 다윈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예. 지식을 조금씩 쌓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이 꼬마들한테 야 DNA가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2초도 안 걸려서 나선. 이중 나선 구조요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네네.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쌓여갑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때 공부 좀 제법 했던 사람들도 애가 중학생만 되잖아요. 애들 과학을 봐줄 수가 없어요 집에서. 네. 왜 과학의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예. 근데 과학을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이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과학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얘기면 의심하실 텐데 그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한 이야기예요. 네. 과학이란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또 요즘 가장 우리나라의 핫한 과학자가 그 알쓸 신잡 네. 알쓸 신잡의 김상욱 교수님이죠. 네. 그분이 과학 공부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군요. 네. 이런 얘기했어요. 과학은 그 지식의 합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기의 이론이 틀렸다는 게 조만간에 증명된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래가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아주 일시적인 답인 거예요. 최근에 팩트 플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책 나왔거든요. 네네. 지식 충실성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그 겸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관과 본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예. 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얼른 인정하고 옛날의 지식을 포기하는 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과학이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네. 과학의 핵심이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그 답이 아주 잠정적인 답인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목성에서 달을 4개를 발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성의 달 점점 늘더니 지금 목성의 달이 79개까지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답은 아주 잠정적인 답이고 또 그 답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 과학인 거죠. 그래서 공자님도 비슷한 말씀하세요. 호신 불호학 기폐야자하게 하거든요. 호신 믿기를 좋아하고 불호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폐단이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의심하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네.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대개 교수님들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줘요. 네. 그래서 최근 논문을 줍니다. 이거 들고서 공부해봐. 그래서 나 찾아와봐. 읽고서 네. 일단 그 교수님의 어떤 실험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20, 30년 전에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딱 공부하다 보면 이 논문이 이상합니다. 네. 아, 그게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많은 학생들은 아, 내가 뭐 잘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똘똘한 학생들은 선생님 따져가죠. 선생님 논문이 이거서 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이게 뭐야 하고서 되게 반가워해요. 아, 얘는 그 나의 오류를 찾아냈구나. 그러니까 교수님들 당연한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썼는데 틀린 게 부끄러울 일이 전혀 그쵸.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자기 한 10개쯤 알고 있었는데 몇 개쯤 찾아왔나. 7, 8개를 찾아왔어. 그 조금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친구야. 11개를 찾았어. 아, 정말 최고의 친구인 거죠. 이 친구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사과정 학생한테 딱 줬는데 선생님 논문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화가 난 거죠. 어이없네. 야, 임마, 너가 뭘 한다 그래. 이 석사 들은 애가. 네, 네. 끝까지 부셔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이없으면서 네. 야, 웃긴 자식이다 이런 수심이 있어요. 그런 실험실은요. 그날 나오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분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라는 것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걸 촉진시켜야 됩니다. 과학자 선생님 촉진시켜서 의심의 질문을 끌어내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과학이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체계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거기 일단에 지금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과학이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학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하시니까 이 책을 통해서 나오는 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예. 과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면 안 된다. 과학자들을 안정된 정규직으로 바꿔달라. 예.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네. 연구비가 과학 연구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편이라고 네. 책에 나온.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그 과학 R&D 비성이라고 할게요. 연구개발. 연구개발비가 절대적인 액수로 쳐도 세계 5위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네. 그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 연구비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돈 없다고 막 칭얼대는 사람은 약간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혹시 상위 대기업 몇 군데에서만 다 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이 갖고 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네. 액수 자체는 적지 않아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10월 달쯤 되면 10월 초순부부터 라디오에서 요거 많이 오거든요. 노벨상 발표하잖아요. 네. 해설해달라는 거죠. 이때 재밌는 거 많아요. 꼭 어처구니없는 요구합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초등학생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 그렇죠.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거를 누가 노벨상을 주겠어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할 노력을 합니다. 예.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똑같아요. 해가 바뀌어도 10년 동안 안 바뀌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상을 받게 될까요? 네. 라고 물어봐요. 제가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대답이 있는데요. 앞으로 15년 동안 못 받습니다요.
네. 그럼 25년간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부터 15년, 마찬가지로 올해도 15, 앞으로 15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상이- 받으면 네. 운이에요. 네. 왜 못 받냐? 그럴 때 해본 게 없거든요라고 대답하죠. 네. 그러면 저는 아나운서께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죠. 아니 한국에 과학자가 그렇게 많다고 여태가 이야기해놓고 한국의 과학자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해놓고 한국의 과학자들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한다고 얘기해놓고선 왜 해놓은 게 없다 그러냐. 네. 그때 뭘 해놓은 게 없냐면 실패를 안 한 거예요. 음. 노벨상은 어디서 오냐면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 아니 노벨상을 뭔가 근사한 게 있었는데 이걸 조금 이걸 더 발전시켰다고 노벨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노벨상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서 뭘 하나 읽어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맨 땅에 헤딩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노벨상 수상자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독일에 유학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매년 뭐 8명, 9명 노벨상 수상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그래 똑똑하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운도 좋았겠다. 근데 열심히 하셨구나. 네. 뭐냐면 끊임없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노벨 그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주제가 뭐였냐면 극저원 전자현미경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의 그 당시 나이가 만 77세, 75세, 72세였습니다. 세 분이요. 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30대 때 연구한 거로 상을 받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살아남으셔서 상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분 197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2013년까지 합니다. 40년간 실패, 작은 성공, 실패, 작은 성공하다가 나중에 완성을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40년간 실패한 사람들이 연구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직을 잃지 않았어요. 그 교수직을.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고 싶다 생각을 하시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뭐 연구 개발비 신청할 때 보면 끝에 뭐 있었냐면 선진 연구사를 쓰게 돼 있어요. 선진 연구사를 쓰는 건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요. 네. 선진 연구사를 그렇죠.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계속.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 5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5년 동안에 그 사람의 연구 방향과 수준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고 제일 처음에 죽어라 탁 매진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의 75%가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실패를 5년 동안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이 비정규직 자리마저 자기한테 보장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연구를 할까요? 안전한 거. 안전빵인 연구를 합니다. 네. 내가 해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의 성공률이 95%가 넘어요. 그 95% 넘는다 그러면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과학자들하고 천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율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높은 나라가 뭐 이스라엘 때는 70% 되고 50% 떨어지는 거예요. 5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성공률은. 그나마 이제 우리 요번에 희망을 본 게 우리가 이제 저거 독자 추진체 쏘아 올렸잖아요. 네. 우주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75톤짜리 뭐 쏘아 올렸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항공우주연구원 가서 그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 도청장치를 해놨나 착각할 정도였는데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우리나라 연구개발 성공률이 99.5%입니다. 그런 거예요. 99.5%는 아니고 95%는 좀 넘는 건데 네. 이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실패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찾은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네. 자, 실패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답은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냐면 젊은 과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되는 일자리를. 네. 그렇지 않으면 노벨상 못 받죠. 근데 이제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어떤 시선, 비판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연구비를 줄이더라도 네. 연구비를 줄이더라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면 네. 더 좋은 연구 나올 거 생각해요. 과학자들은요, 그냥 자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집에도 안 가고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열정을 살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하려고요. 그래요? 네. 네. 제 질문이 너무 답이 너무 길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 스타일이에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궁금했던 게 우리가 막 그냥 과학기술 그냥 막 엮어서 얘기하고 또 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과학과 기술의 관계랄까요? 네. 그래서 여기 저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발 사건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다리를 잃은 그런 마라토너분들. 마라토너. 선 와이프였죠. 네. 그분이 네. 이렇게 그 인조 다리죠. 그런 다리를 하고 다시 대중 앞에 나선 그런 배목 보고 되게 뭉클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술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네. 장면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과학관에도 지금 기술자가 더 필요한데 그렇죠. 기술자가 없고 좀 기술자 엔지니어링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예. 하고 약간 그 낮게 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과학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사이언티픽 테크놀로지인가요? 엔지니어링인가요? 아니거든요. 네. 과학 기술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과학과 기술인데 과학과 기술에 버리면 사람들은 과학에만 초점을 갖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부모님들도 나는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애가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부모님들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멋있게 공학자라고 하면 괜찮지 않나요? 예, 그나마. 예, 그나마. 괜찮은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가 행정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네. 네, 행정학과는 나중에 나오셨고, 이제 소방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야간 대학을 나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에 연탄을 뗐어요. 연탄 떼는 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 연탄 중독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 연탄 경험해봤어요. 떼면 그 연기가 그 방 구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방법이 뭐였냐면 연탄을 떼되 연기가 들어가는 게 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 돌게 하기 위해서 연탄 보일러를 만들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만 돌게. 그래서 구슬을 떼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안방을 고치고 나는 내 방을 고치는 거예요. 저는 연력학을 되게 잘했어요. 물리화학을 잘했고 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물리화학 연력학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각자 자기 방을 딱 뜯어서 보일러를 깔았죠. 예.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 방은 지글지글 끓어요. 등을 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이불을 깔아야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 내 방에는 고드름이 오는 거예요. 성약 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꿔주는 건 사실 과학이 아니라 기술인데 그렇죠. 우리 자꾸 이제 과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나마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기술 과목이 있어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톱질도 하고 망칠도 해서 무슨 책꽂이라도 만들기도 했고 그랬죠. 근데요, 책꽂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도 그나마 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해요. 그 가끔 가다가 왜 학생 발명 대회 이런 데 이제 심사 가보거든요. 예.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데서는 한 1%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이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나온 프로덕트는 너무나 잘 만든 거예요. 걔가 쓸 리가 없어. 이건 보나마나 새우장가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 맡기고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상자 하나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건지. 네. 근데 그걸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직접 구현을 해봐야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네. 네네. 그 포항공대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공대 교수님이 물리학과 교수들은 자꾸 이런 걸 만들어 달라 그런데요. 그 니네가 해봐라 되지가 않는 거다 그게.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학관에도 사람을 큐레이터를 뽑겠다 그러면 과학자들 티어를 만들어주는데 기술자 티어를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학에서 공학 박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톱질 잘하고 용접 잘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한데 예. 그런 기술자를 쓰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딴 데서 맡겨지고 왜 그 사람을 이런 자리에 써야 돼. 그러니까 그 기술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홀대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의 대학도 좋은 것도 그거 하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실험 장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하에 가면 공장이 있어요. 선생님에게 도면도 필요 없어요. 거기 선생님에게 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대충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내일 오라 그래요.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이것까 하면 너
너 이거 만들어 달라는데 보나마나 이거 한 다음에 또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맞아요. 나한테 두 번 시키지 말고 여기서 이 장치를 붙이면 한 번에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니? 그걸 선생님 제안 받으면 돈이 조금 더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선생님한테 가죠. 내 선생님한테. 교수님 돈이 조금 더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 그거 좋네. 어차피 그거 필요한데. 네. 만들어 달라면 그 안에서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 부탁하잖아요. 하세월이 몇 달 걸려요. 아. 그건 실험 못하고 몇 달 동안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직접 되잖아요. 과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학관에 전시하는 장비는 어디 기성품을 사놓은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하나씩 만들어야 보니까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만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맡기는데 견적을 내오는데 아. 그 견적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라도 만들어 볼 줄 알면 우리가 견적에 대해서도 감이라도 오는데 네. 우리는 외부 업체 마음이에요. 어떨 때는 똑같은 건데 보면 어떤 과학관에는 뭐 몇천만 원 했는데 어떤 과학관 1억 원 한 거예요. 돈 많은데 1억 원 하고 이거 몇천만 원 하는 거죠. 거기에 네.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세금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망가진다면서요, 자꾸. 망가지는 건 괜찮아요. 네, 망가지는 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망가지지 않은 방법이 있죠. 가만히 놔두면 돼. 못 만지게 하면 안 망가지죠. 근데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엔지니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부 직원들이 다른 걸 하시던 분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 3년 걸렸어요. 2년 넘게 걸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고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기술자가 있으면 더 잘 고치고 더 잘 만들겠죠. 네, 더 환상적으로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점이 없어서 근데 우리 과학과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관에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유명하다고 찾아가는 과학관이 있잖아요. 아까 말 시카고의 스포라토랩이든지 뭐 호주의 어떤 과학관 같은 데 보면 그 기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잘 되는 이유, 또 찾아가게 되는 이유. 예. 아,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손재주로 생각해요. 과학은 난 손으로 익혀서 손으로 배워서 몸으로 익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자전거 타면 막 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학을 자꾸 책과 모니터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것도 실험도 모니터로 딱 보여줘요. 완벽한 실험들을. 네. 근데 그러다가 실제 실험해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과는 재미있는 전시물이 뭐냐면 마찰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레인이 있는데 한쪽은 바람을 불어줘가지고 원반을 살짝 띄워줘요. 네. 한쪽은 밑에 바닥에 고무판 위에 달리고 똑같은 힘으로 탁 쳐줍니다. 그거 쭉 밀려 나가겠죠. 밀려 나가는데 위에서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찍어가지고 초 단위로 딱 0.몇 초단 찍어서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면 마찰이 없는 데는 등속 운동을 쭉 한 거에 보여지죠. 예. 마찰력 있는 데는 점점점 등 감속 운동하고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할 때마다 등 감속 운동하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똑같 조건은 똑같다고 보지만 사실은 조건이 똑같은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모니터로 보여주고 그렇게 익숙해진 친구들이 실험해 보면 절대로 그게 안 나오니까 당황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뭔가 이상하면 데이터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만 찾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아이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없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안 드는 데이터를 자꾸 버리려고 하죠. 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근데 과학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항상 완전 무결한 과학만 접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상 조건만 보니까. 그리고 또 정답만 찾는 습관이 또 예. 이런 네. 오답들은 왠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그렇죠. 있나 봐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가설을 세우는데 실패해요. 가설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설 세우면 다 하게요. 음. 가설을 세우는 게 실패하고 가설에 따라 관찰 실험하는 데 실패합니다. 네. 심지어 자기가 실험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문을 쓴 데도 실패해요. 그리고 그 논문은 누가 읽어주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몇 명 읽고 맙니다. 근데 그런 게 과학자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실패하는 게 과학자의 삶인데 과학관에 오면 다 그 멋진 과학 전시물만 있잖아요. 네. 다 성공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관에 와서 원래 과학과 멀어져요. 처음에 과학관에 올 때는 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와요. 부모님도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오는데 과학관에 보면 너무나 멋진 전시물 위대한 과학자들 쫙 있잖아요. 압도적이죠. 그 나갈 때 보면 부모님은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좀 택도 없어 보이는데 네. 애들도 내가 과학자가 되는 건 좀 어려웠겠어 하고 좀 오히려 의기소침해서 나가요. 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오해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네. 두 분은 과학자 그럼 누구 떠올리세요?
아인슈타인이죠. 맞아요, 아인슈타인.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 문제라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없었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메롱한 사진 떠오르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누구나 과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떠올리는데 예. 문제는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라는 거예요.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천재. 네. 근데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예요. 근데 제 친구들은 보고서 저는 한 번도 그들이 똑똑하다, 천재다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나요.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서 자기가 점점 과학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 과학은 저런 사람만 하는 건가 그 보다. 천재만 하는 거보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 똑똑한 사람이고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저는 과학관이 실패를 경험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 보면 다양한 실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실험 프로그램들이 딱 정확히 짜여 있잖아요. 많은 과학관이나 박물관 보면 뭐 체험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거의 체험. 키트처럼 그렇죠. 됐죠. 난 거기에 대해 비판적이거든요. 어. 그 체험이란 건 뭐냐면 완전 키트예요. 네, 네. 1000명 수만 명 해본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1번 자르세요. 2번 접으세요. 3번 풀칠하세요. 맞아. 에다가 이쁜 걸 만들어 가면 보면 되게 좋아하세요. 거기 실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패의 여지가. 그러니까 과학관에서 무슨 실험을 한다는 건 실패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르게 된 거죠. 우리 과학관에 로봇과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과학관에 재료들을 갖고 뭘 만들어요, 로봇을. 근데 자기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간단하죠.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굴러가는 간단한 장치와 굴러가게 하는 간단한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빛에 따라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요. 근데 좀 이제 길어지다 보면 코드가 점점 길어져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길게 써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긴 코드가 생겼는데 수정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깨닫죠. 아, 코드는 처음부터 단순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고치려면 네. 힘들구나. 그 코스가 끝나고 보면요. 애들은 다 다른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잘 작동하고 어떤 건 작동하지 않고. 네. 우리 화학 실험, 물리 실험에도요. 되는 거 대부분 실패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네. 하지만 아이들은 기쁜 마음을 갖고 가요. 뭔가를 깨닫고 가겠네요. 깨닫고 하죠. 과학은 어려운 거야. 과학은 과학자들 어려워.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앞에 선생님도 안 되던데 뭐. 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알고 가죠. 그렇지만 이 과학은 어렵지만 할 만한 거구나. 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구나. 네. 나도 열심히 하고 몇 번 실패하면 되겠는데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가의 역할을 생각하죠. 네.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실패가 꼭 과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도 되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막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하면 내가 정말 못난 놈 같고 그렇죠. 이런 생각 많이 갖는데 당연한 건데요. 그래, 제가 그 실패를 맨날 저는 그 과학관에서 얘기하다가 한 번은 그 벤처 하시는 분들, 네.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 맞아요. 혁신 운동 하시는 네, 분들의 네.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스타트업 뭐 예, 이런. 그런데 거기다 저를 왜 불렀습니까? 하니까 그 실패하고 멸종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얘기 했거든요. 야, 벤처라는 건 일단 모험이다. 모험이 다 성공하면 이게 벤처겠냐. 네. 여러분은 대부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실패를 좀 당연히 여기자. 딱 해봤는데 실패했어. 근데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딴 데 가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벤처 하시는 분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벤처 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그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자기가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아까워서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여기서 빨리 실패하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이 공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생명이 멸종할 수밖에 없죠. 네. 괜찮아요. 그 멸종한 생태계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벤처 산업계 사회혁신계로 발전을 하려면 진화하려면 앞에 자꾸 빨리빨리 멸종하고 나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종의 실패의 경험이 다른 데 가면 되게 선하고 에너지틱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으면 실패하는데 계속 있으면은 계속 실패해서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얘기해놨더니 저는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앞에 다 하고 있는 분이 당신 실패했으니까 떠나세요 한 얘기가 얼마나 미안해요. 네. 근데 편지 많이 받았어요. 찾아온 분도 있고 자기는 되게 너무 고마웠다 하더라고요. 그거 참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었는데 네. 고맙다. 이러고. 건드려 주셨군요. 그렇죠. 아, 근데도 아직 많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네. 아 진짜 너무 재밌는데 네. 지금 1시간이 돼서 1부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다음부터 다음 2부는 말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지금 지금 너무 완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재밌게 아 저는 유머러스한 분이 왜 유전자적으로 뛰어난가 이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죠.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네. 우리 이정모 관장님과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